소위 수소환원 제철의 수소 단가를 얼마나 빨리 낮출 수 있느냐가 이 숙제인데, 제가 큰 소리를 뻥치고 왔습니다. 포스코에 2,500원에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줄 테니 우리 철강 쪽에서는 빨리 수소환원 제철 데모 프로젝트로 성공을 해달라. 제가 이제 큰 소리를 뻥치고 왔는데요. 올해 그 법도 처리를 해서 신짜하고 재생에너지를 띄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무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인가 이런 게 붙어가지고 화석연료를 배출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은 소망은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재생에너지라고만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삼프로TV의 김동환입니다. 정책을 하시는 그 장관님이나 혹은 정치인 분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지난 대선 직전에 캠프의 정책을 총괄하셨던 당시는 김성환 그 의원님과 그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주위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만난 정치인 중에 그 해당 분야에 이렇게 해박한 분이 있었네요. 워낙에 오랫동안 이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도 계속 천착해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 출범 전부터 그 낙점이 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의도에 이렇게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편한 분위기에서 또 여기 참석해 주신 펀드 매니저나 또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격이 없는 그런 대화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 부처 이름이 환경부에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장관님. 네. 초대 장관이신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초대 기후환경에너지 장관으로서의 소회를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환경부가 기후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NDC 정책 수립이나 일종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거는 기후, 그러니까 환경부의 기후 실이 그 역할을 했고, 그 상당한 이행 수단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괄 기능이 환경부에 있고 이행 기능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처의 칸막이가 있어서 그 상징적으로 재생에너지가 10%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이제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또 이게 독립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무슨 대변인실 따로 돼야 되고 예산 파트 따로 돼야 되고 뭘 따로 돼야 되고, 이게 그 인력만 한 200~300명을 추가로 두게 돼서, 그러느니 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됐는데요. 이제 되자마자 이제 조직 통합하고 NDC 계획 세우고 그것에 대한 실행 계획을 쭉 짜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 편입니다. 워낙 그 일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라. 삼선 의원이세요. 국정감사를 매년 하시면 아주 송곳 같은 질문과 추궁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는 방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셨는데, 국정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다르시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의원으로 활동하는 거하고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하고 그 책임의 무게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 지난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3년을 까먹어서 그 3년치를 이제 순식간에 이제 보완해야 되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요. 요 이제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40%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대략 한 3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한 5천만 톤 정도를 더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전혀 안 하시는 바람에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 몫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중에 거의 한 2억 톤 가까이의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그 녹색 산업은 발전을 시켜야죠. 탄소는 감축해야 되죠. 뭐 날은 저물죠. 뭐 배는 고프죠. 호랑이는 뒤에서 쫓아오죠. 그러니 뭐 죽겠습니다.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뭐 한 5개월여 된 것 같은데 물론 장관 취임은 그보다 조금 덜 됐습니다만은 취임하신 이후에 그래도 이거는 그 짧지만 중점적으로 내가 추진했다. 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후에너지부인데 그동안 뭐 큰 틀에서는 뭐 이런저런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합니다만 사실 곳곳에 숨어 있는 악마들이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뭐랄까요 탄소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있는 제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큰 방향을 정하면서도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숙제일 텐데요. 그런 작은 일부터 지금 따박따박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 또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저 장관님 말씀하신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유엔 기후총회 컵더리 다녀오셨는데 정부 이제 대표로 가셨을 테니까 우리 정부의 중점적으로 국제 사회에 어떤 메시지 던지시고 오셨는지요? 보도에도 좀 났습니다만 영국이 주도하는 소위 탈석탄 동맹이라고 하는 이게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충청남도나 서울시와 같은 지방 정부는 참여를 했었는데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실제로 언제까지 석탄 발전을 계속할지에 대한 입장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입을 못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 일본, 중국 다 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국민들한테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고 해서 이제 사실상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를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건 도시국가이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중국 등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간 중간에 뭐 양자, 뭐 다자 여러 기후 관련한 장관들도 뵙고 또 마지막 날에는 유엔 사무총장님을 뵀는데 미국이 탈퇴했고 중국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기후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실제로 한국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캅을 앞두고 뭐 트럼프가 파리 협정을 탈퇴를 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캅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직접 뭐 탈석탄 동맹에도 가입을 하고 오시고 정말 굉장히 큰 발걸음을 보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반적으로 돌아오셔서 봤을 때 이 캅 30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고 중국도 2035 NDC 목표는 제출했습니다만 그 목표가 7에서 10% 수준의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좀 맥이 빠진 분위기였죠. 또 특히 이제 막 발전하려고 하는 개도국은 여전히 선진국들이 조금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구 위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내 돈을 다른 나라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이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산유국들은 여전히
버티기 작전을 하고 가장 배출을 많이 하는 미국과 중국은 한쪽은 탈퇴하고 한쪽은 속도 조절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이 상태로 작동을 하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올라갈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서로들 하는데 그 새로운 이 기후 리더십은 정착하지 않는 이런 과도적 상황을 목도하고 왔습니다. 우리부터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특히 외교부도 좀 움직이고 특히 뭐 이 기후뿐 아니라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K 민주주의도 그렇고 K 컬처도 그렇고 AI 영역도 그렇고 한국이 차지하는 세계에서의 목 이제 새우를 넘어서 돌고래 수준을 넘어서 이제 범고래 수준까지 가고 있는 한국이 세계사에서 차지해야 되는 역할 이게 패권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는데 이 분야도 이제 빠지지 않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제 외교 무대도 그렇고 지금 장관님 참석하시는 기후 환경 이런 다자간 뭐 이런 무대에서도 한국이 전에는 뭐 주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뭐 대내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입장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경주에서 본 우리의 외교력도 그렇고 또 전에 대통령님의 그 순방에서도 본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한 우리 한국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장관님이 재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는 그걸 좀 구축하는 그런 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분야별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어쨌든 뭐 그래도 내부적으로 가장 큰 임무랄까요? 그 NDC 달성이실 텐데 태양광 시장을 먼저 좀 보면 2035년이 조금 멀리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 2030년까지시니까 태양광 시장에서 얼마나 이걸 확대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나 뭐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한명화 이사님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78기가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누적 기준으로 34, 35기가 수준인데요. 그 정도 속도로는 이 석탄을 빨리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넓히는데 너무 현재 누적 속도가 너무 늦어서 대략 이제 55기가 중에 45기가 이상을 태양광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는 좀 준비한다고 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한 해에 한 7기가에서 많을 때는 한 10기가 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중에 소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올해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한 법도 올해 중에 마무리를 해서 일단 그 규제 문턱은 최대한 올해 중에 낮추려고 합니다. 이제 걱정이 우리가 3년간 머뭇거리는 사이에 실리콘 인곳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셀과 모듈 분야도 상당히 기반이 취약해져 있어서 중국산과 국산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태양광 분야의 페로브스파카이트 기반의 텐덤 셀이 빨리 상용화되길 바라는데 이게 빨라야 28년이어서 그 전까지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중국산 패널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가급적 이제 정부 공공기관의 아리백은 최대한 국산을 이제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 일종의 이제 마을 단위의 일종의 햇빛 소득
태양광, 구양리 모델 같은 거는 최대한 국산을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 태양광 설치 비용의 모듈이 차지하는 비용이 한 20% 정도 되는데, 요 태양광의 패널과 그 설치 과정에서의 국내 일자리를 넓히는 일, 이런 것도 좀 챙기고 좀 낮아진 국내 경쟁력도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7기가에서 10기가 정도씩 보급해서 한 45기가에서 50기가 언저리를 임기 중에 보급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10기가지 연애 10기가씩 태양광을 까셔야 되는데 그 한병화 이사님 어떻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뭐 장관님이 이미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10기가 하려면 1기가 하는데 요즘 많이 효율이 올라와서 한 3,000평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기가를 하게 되려면 뭐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해서 사실은 우리 절대 농지 영농형 태양광법이 빨리 이제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 해소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이슈거든요. 근데 영농형 태양광법도 우리 그 부처들이 좀 이따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타 부서에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장관님께서 그 부분들을 좀 어떤 식의 중점을 두고 조율을 하시고 계신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내 지금 태양광 생산 기반이 많이 취약해져 있고 또 생산된 것도 그냥 미국 수출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그 태양광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빨리 준비를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태양광을 까는 장소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태양광을 결국 이제 전력망에 접속해야 될 텐데 그 이제 35기가에서 100기가로 늘리는데 그것을 전력망이 얼마나 받쳐줄까 사실은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미 제주와 호남은 좀 포화 상태인데 거기 일부 이제 소위 거품물 걷어내면 약간은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ESS를 붙이면 추가로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을 좀 빨리 늘려볼 텐데 기왕의 태양광은 지산지소형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이 인구 소멸 지역 또 뭐랄까 지역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약화돼 있는데 그곳에 일종의 마을 협동형 태양광을 대략 이제 평균 1메가 수준으로 하는데 일종의 마을 공동체형 태양광을 이제 농림부나 행안부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시군구가 226개고요. 리 단위까지 합하면 38,000개의 리가 마을이 있습니다. 소위 그 마을 단위의 1메가 수준의 마을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게 일종의 그 동네의 어르신들의 일종의 햇빛 연금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원천적으로 에너지 기본 소득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게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망을 잘 받치면서 일종의 새로운 에너지 기본 소득원이 지역 단위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국산을 권고할 텐데 이미 태양광이 석탄과 LNG보다 더 가격이 싸진 상태라 예컨대 공장주가 우리 공장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가급적이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나는 보조 안 받고 그냥 중국산 깔래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빨리 이제 더 기술력을 높이는 게 숙제고
우리 국산도 어떻게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일정하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가급적 최대한 국산을 권장하고 의무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무슨 탄소 집약도니 뭐니 이런 거 해서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작동하는 것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도 아리백을 달성케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당연히 이제 국산을 쓰게 될 거고요. 그 소위 마을 태양광도 우선 접속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국산을 권고할 텐데 되게 시중 가격이 한 20-30%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그 문제의 간격을 얼마나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가 숙제입니다. 실행을 좀 해보면서 최대한 국내 태양광 이제 산업이 약간 이제 더 위축됐던 문제를 회복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리뉴어블 에너지원 중에 할 수만 있으면 풍력이 최고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육상도 그렇고 해상도 그렇고 많이 있죠. 풍력 얘기로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한병화 이사님. 네, 뭐 사실 그 해상 풍력이 대단위로 세워지면서 정부의 이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가장 쉽지 않느냐, 뭐 이런 정책 기조가 이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저는 사실 과거에는 목표만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남발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게 얼만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시간만 지나가기만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들어온 입장에서는 장관님은 실제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아까 뭐 잠깐 힌트는 주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얘기하기 좀 못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정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고 또 그 하나하나의 산업이 우리 뭐 기업들이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유럽은 대부분 사실은 육상에서 시작해가지고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바다로 나갔는데 우리는 육상은 하찮고 바다에서 좀 크게 한번 승부 봐보지라고 하는데 정작 바다로 나올 만큼 기술력은 받침이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선 육상은 육상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최대치를 해본다. 그리고 리파워링 기왕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리파워링 과정에서의 소위 그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해 준다. 해상도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는데 올 2월달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겨서 최대한 값을 낮추면서 확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들을 동원한다. 근데 대표적인 게 망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각자 허가받은 사람들이 각자 변전소까지 알아서 끌고 와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거를 전력망을 그 변전소까지 끌고 오려면 해상에서 끌고 올라와서 육상으로 인입해서 다시 변전소까지 끌고 가는데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은 일종의 공동 접속 설비까지만 끌고 오면 되게 그러면요 그 발전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벽이 이제 다 허가해 놓으면 전기안전공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승인하는데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제가 조금 전에 전기안전공사 사장님 만났는데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얘기신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그간 정부에서 굉장히 화려한 정책들, 목표들이 나왔었고 막상 제가 보도를 하려고 하면 현장이 없어서 사실 보도를 못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얘기도 살짝 그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산림청이나 이쪽에 반발도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육상풍력은 어떻게 조금 활성화하실 수 있는 그 디테일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원스톱 샵으로 환경부가 기능을 하실 건지. 되게 정부가 뭘 움직이려면 법부터 만든자 뭐 이렇게 하는데 기왕에 해상풍력은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육상풍력은 따로 특별법이 있는 건 아닌데 해상풍력에 준하여 우리 내부의 기능으로 사실상 육상풍력도 원스톱 숍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내부 방침은 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 바꾸는데 또 1년 걸리고 이런 건 안 한다. 그냥 곧바로 우리끼리 한다. 기후부에 접수하면 곧바로 기후부 내에서 국방부 협의나 산림청 협의나 이미 이제 환경부는 통합이 돼 있으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하고 국방부하고 산림청이 가장 큰 허들인데 산림청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국방부는 이제 불가피하게 그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장벽들이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소위 예스과 노과를 빨리 결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상 육상풍력에 저희가 혁신 방안에 대해서 곧 종합 발표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냐면 그 바람길을 조사하는 것 처음에 풍향계를 달아야 합니다. 풍향계를 1년을 달아서 바람이 얼마나 양질인지 얼마나 부는지 이걸 1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다 기상청의 풍향 데이터가 오랜 기간 누적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상청 풍향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풍향계를 1년씩 달 이유가 없습니다. 기상청이 요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 동네에 풍력을 해도 괜찮을까요?를 물어보면 이 동네는 뭐 봄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고 가을에는 어떻게 불고 그 높이에 따라서 평균 풍속이 어떻고 이거를 기상청이 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저희가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폭력은 사실은 뭐 새로운 어쨌든 또 성장 동력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해상폭력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터빈을 제외하고는 뭐 굉장히 강한 밸류 체인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산업 육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해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그런 효과가 크게 없었는데 장관님은 이제 우리 기자재 업체들, 해상폭력 기자재 뭐 전선까지 포함해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큰 흐름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무슨 전문 용어가 뭐 있었는데 제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 이제 기자재 그 계약을 하면 국산 비율을 얼마큼 써야 된다는 LCI입니까? 예, 로컬 컨텐츠. 근데 그게 WTO 무슨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제 소위 입찰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총량을 늘려야 하는데 사실은 우선 현재 제도의 허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해상풍력을 권고하다 보니까 멀리 나갈수록 REC를 많이 주는 심지어 3.0에서 3.5까지 REC를 주는데 결국은 그게 최종적으로는 다 전기료의 원가
문제로 취한되는 거라 가급적 먼 바다가 아니라 가까운 바다에서 해상 풍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15메가를 상용화하고 있는 베스타스나 지멘스와 이제 국내의 두산이나 유니슨이나 이런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합자 방식으로 해서 빨리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한편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품들은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터빈하고 이제 블레이드 부분에서 일부 보완을 하면 해상 풍력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산업 경쟁력이 꽤 있고 특히 그리드 분야는 저희가 꽤 앞서 있고 하부 구조나 타워나 이런 거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육상에서 좀 작은 부분은 해결하고 해상에서는 곧바로 15메가에서 20메가를 곧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먼 바다가 아니고 앞바다에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해상 풍력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든 게 주민 수용성을 또 업체에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주민과의 마찰 이런 걸 앞바다에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후부에서도 애써주실 해결해주실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해상풍력특별법은 아시는 대로 이제 기후부하고 해수부가 이제 공동 주관인데요. 그 입지를 정할 때 그걸 이제 소위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고기 잡아라, 여기는 풍력할게 이렇게 나눠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게 전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어민들이 해상 풍력에 소위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고 그게 일종의 바람연금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적으로는 그게 결국은 전기 요금으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기라고 해서 먼 바다로 갈수록 민원은 줄겠지만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상 REC 제도가 조만간 이제 폐지되고 입찰 시장으로 전환될 텐데 그 입찰 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해수부와 함께 어민들을 설득하면서 재생에너지 총량을 늘려나가는 이런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의 경우처럼 그 지역의 어떤 그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그 미진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해수부하고의 그 관계 설정은 뭐 장관님이 전제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국무회의에 제 옆자리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마을 단위로 소위 햇빛 소득 마을 이 일을 좀 더 전면적으로 해보자고 하니까요.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장관님이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나서서 좀 해보겠다. 이게 결국 이제 지자체 지원 담당이 행안부인데요. 저희가 행안부랑 좀 상의해서 뭐 이제 상위 계획으로 이제 NDC 계획을 세우면 광역 단위로도 탄소 감축 계획을 세워야 되고 기초 단위로도 탄소 감축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 안에 우리 지자체가 올해 혹은 5년 단위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가 행안부가 일종의 그 해당 지자체나 광역정부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는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지자체가 아이고 오지마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 자원을 발굴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데가 중앙정부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아마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동네 민원도 풀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인근에 마을들이 있으면 그 마을들이 다 참여해서 거기에서 소위 수상태양광을 통해서 그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거기에 소득의 원천으로 할 수 있도록 크게 보면 절반은 수자원공사가 개발하고 절반 정도는 그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마을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했는데요. 그 육상태양광, 육상풍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소규모는 그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유럽 사례들 보면 소규모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이 소규모로 직접 그 발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가면 얼마든지 육상풍력도 티끌모아 태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전기차 쪽으로 좀 화제를 돌려볼까 하는데 아까 발표에 일부 있으셨습니다마는 2030년까지 뭐 이게 사실 정부의 목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뭐 어차피 사주셔야 되고 또 생산하고 뭐 이러셔야 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2030년 국내 전기차 확대 계획이랄까요? 네, 대체로 문재인 정부 때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정도면 내연차와 전기차의 소위 가격이 역전되거나 비슷해질 거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보조 정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를 염두에 두고 계속 그 해년마다 보조금을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뭐 화제도 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캐즘이라고도 하던데 전기차 보급 속도가 주춤주춤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었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줄고 있고 이런 상태로 전기차 전환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고민차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선 기재부 장관한테 읍소를 해가지고 더 이상 보조금을 줄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연차 전환이 급하니까 오히려 내연차 전환금 전환제도를 좀 추가로 붙여주라라고 해서 다행히 이제 내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보조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총액도 좀 늘었고요. 그런데 뭐 여전히 2030년까지 전체 이제 보급을 하기로 했던 전체 목표에 비하면 지금 턱없는 450만 대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잘하면 100만 대를 돌파하는 수준이라 연간 이제 내년에 한 30만 대, 내후년에 40~50만 대, 그 후에 한 70만 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 속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 국내의 제 판단으로는 전기차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여력이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 이렇게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대략 신차 기준으로 3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시장이 작동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차 기준으로 현재 올해 신차 기준으로 14% 정도 됐거든요. 신차 기준으로 3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그게 2030년 이내에 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일종의 의무화 방식으로 갈지 계속 보조금 방식으로 갈지는 좀 고민입니다. 우리 한병화 이사님은 저 캘리포니아처럼 의무화 방식으로 좀 가자고 하시는데 아직 그 정책까지는 결정을 못했고요. 내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좀 하고 추가로 몇 가지를 이제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렌트, 리스 그리고 법인 이런 데에서 전기차를 좀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제도들을 좀 보태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독일이 채택한 제도인데
법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손비 처리를 해주는데 내연차, 전기차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기존 차는 뭐 별건으로 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법인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 일종의 손비 처리의 기준을 달리해서 전기차를 우대하고 내연차를 조금 그 손비 기준을 좀 차등해서 법인의 자동차 구매나 택시나 이런 구매의 유인 효과들을 좀 높이면 훨씬 보급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그 사실은 국내 전기차 시장은 확 살아나긴 했거든요. 예, 설치량 판매량이 뭐 20만 대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밸류 체인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테슬라의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판매가 뭐 지금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뭐 아시겠지만 BYD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과연 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육성하는 것이 우리 산업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되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같은데 장관님께서 어떤 보관이 계신지. 이재명 대통령님이 초반에 버스 예를 들면서 아니 왜 죽 서서 엉뚱한데 돈 주냐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여다봤더니 2023년도에 소위 중국 버스의 국내 점유율이 5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국내 현대기아차가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리고 또 서비스도 좀 개선하고 값도 좀 낮추고 그러면서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이제 승용뿐 아니라 상용 그리고 대형 무슨 특수 차량, 청소 차량이라든지 대형 트레일러라든지 이제 움직이는 모든 동력 기계에는 다 전기화 그리고 일부 수소화한다는 게 저희 방침이고, 그래서 농기계와 건설기계와 선박 이 영역도 임기 중에 상당 부분 전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반을 만든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기계는 사실은 농림부 소관이긴 한데 그쪽은 그게 무슨 휘발유로 가든 경유로 가든 전기로 가든 별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고요. 건설기계는 국토부 소관인데 마찬가지로 별 관심을 안 갖고 있었고, 선박은 해수부 소관인데 저희가 다 소위 전동화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이제 이 부처 협력을 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농사 짓는데 저 트랙터에 AI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CES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경유로 돌리는 트랙터에 AI를 붙이면 그게 모양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전기화하면서 AI화 해야죠. 농업기계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그리고 움직이는 승용은 모두 다 전기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로드맵을 갖고 저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저 전기차 얘기하면 꼭 2차 전지 배터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뭐 사실 다 기억하세요. 투자 세계에 뭐 2023년도에 광풍 같은 투자 열풍도 있었는데 뭐 과잉도 투자가 돼서 일부 대기업도 굉장히 유동성 같은 위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에 어떻게 보면 산업 정책에도 굉장히 큰 영역인데, 최근에 다시 좀 ESS 쪽으로 워낙 이제 전력 수요가 는다는 건 뭐 확실한 미래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ESS 활성화 정책을 좀 구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SS도 꽤 필요하지만 비싼 에너지 저장원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1메가 기준으로 5억, 10억 하던 게 최근에 3억, 2억 5천, 1억 5천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값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소위 시장에서도 구매해서 재생에너지랑 같이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로 곧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와 이제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부터 요 ESS 연계형으로 해서 소위 VPP 마이크로 그리드 산업하고 연계해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아까 다른 데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소위 이제 가격 신호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입찰 시장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실제로 많을 때 ESS가 흡수했다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을 때 공급하는 것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들을 실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ESS 보급도 늘어나고 또 그 산업 자체가 하나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올해 정부도 꽤 많은 예산을 ESS 구매에 투자를 하고요. 그 차세대 전력망의 아주 핵심 기제로 ESS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전기차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전기차 잘 타고 있는데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지하에서 충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사고도 있었고요. 여기 여의도 유명한 콩국수집 그 빌딩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좀 어떤 이런 거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나 어떤 불안 해소 방법을 기후부가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쩌면 보조금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고 그 전기차 샀다가 불나면 어떡해? 이 걱정하시는 거를 덜어드리는 게 더 중요한 문제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한참 그 불나고 했을 때 각 그 배터리 회사들이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보완했는데 그게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원천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바꾸는 문제도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이게 과열이 되면 불나기 이전에 열이 올라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센서가 작동해서 그거를 원격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붙어서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일종의 그런 장치들이 붙었다고 하는 사실이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보조금 정책대로 하되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정부가 좀 책임지고 이러이러한 추가 장치가 붙어서 이제는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기차 보급 정책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보조금은 뭐 다다익선이긴 할 텐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부 예산의 규모도 있고 또 작년 재작년은 2해 연속 그 편성한 예산을 다 못 써가지고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이제 전력도 있고 해서 그 보조금을 더 늘려달라고 마냥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전년도 수준으로 불용 처리된 그 액수만큼을 올해는 이제 지원해 줬고 거기에 내연차 보조금까지 붙어서 대당 이제 최대 지자체 보조금 빼고도 상당히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지자체의 보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서울시가 100만 원밖에 50만 원인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작게 편성을
구매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이 승용차 보조금을 굉장히 인색하게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세종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별도로 지자체 책임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편성해야 될 최소 규모를 아예 권해줬습니다. 그리고 최소액도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사실상 많은 금액이 편성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 때문에 이게 보조금이 있으면 딱 그만큼 판매되고 끊기면 이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소비자 기준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 저 예산이 끊기더라도 소비자 기준으로 우리 국민 기준으로 계속 그만큼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소위 예산의 특성상 아직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기재부랑 협의를 해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던데 별도로라도 총 보급량이 있으니까 아주 심하게 생각하면 올해 만약에 그걸 넘치면 내년도 예산을 일종의 가불도 하는 판에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현행 제도는 그렇게 아직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재부랑 별도로 또 그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2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부처 간 조정이 안 된 게 없었는데 기재부랑은 안 되는 게 있긴 있고 장관님도 그 재생에너지 가능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특별법에 따라서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특구 이번에 지정된 것 중에 경기도 의왕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충전해서 ESS에 저장하고 그걸 바로 이제 전기차 충전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특구에서 지정이 됐는데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굳이 특구라는 개념으로 해야 될까? 이 정도는 뭐 전국에서 어디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왕시가 해보겠다고 해서 특구 개념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 제도를 조금 더 검토해서 누구든 태양광에서 전기 공급하고 발전에 붙이고 발전에 뭐랄까 컷오프가 되거나 양이 남아돌 때 곧바로 ESS 충전하고 그거를 되팔거나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서 거기서 소득원을 창출하거나 이 정도는 뭐 어디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가 보완해서 조만간 전국 단위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양방향 충전도 저희가 제주도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일종의 움직이는 ESS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험해서 여러 가지 그 실험들을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주제가 탈탄소 이거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현인아 기자님이 아마 현인아 위원님이 아리백 보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 같아서 마이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전 정부에서 아리백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기업을 섭외하는 거였어요. 다들 홍길동에 되셔가지고 힘들다고 얘기들을 못 하셔서 제가 한 방법은 아리백 대표 단독 인터뷰를 3차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실현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한국이 가장 힘들다. 한국 재생에너지가 가장 어렵다. 어떤 시장보다도.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8조 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규제가 많아서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내놓고 힘들다고 말씀들 하실 것 같고 곧 씨밤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부의 어떤
어떤 걸 먼저 기업들을 위해서 도와주실 건지, 그리고 이제 그린 철강 상용화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되게 좀 이름값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립에 가입은 했는데 재생에너지 총량이 너무 적어서 비싼 값을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재생에너지를 100기가까지 늘리면 우선 뭐랄까 단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그렇게 늘리면서 단가를 낮추는 일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REC, RPS 제도를 소위 입찰 시장으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가를 전체적으로 낮춰보려고 하는데, 태양광은 저희가 2030년 이전에 제도를 바꾸면 한 80원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육상풍력 170원, 175원인가요? 이번에 그 입찰 단가 169원입니까? 거기 뭐 붙이면 170 얼마라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 들어갈 것을 저희가 최대한 줄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단가를 육상풍력도 최대한 빨리 낮추고요. 해상은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해상도 빨리 단가를 낮춰서 더 값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싸다. LNG 발전 안 돌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철강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저 탄소 배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체가 40%인데 그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이고, 전체 배출량의 15%가 철강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철강을 탈탄소화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여서 이제 올해 드디어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 제철 R&D 플랜트가 착공해서 28년에 준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30년까지 실증을 하고 스케일업해서 37년부터는 실제 현재 고로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돼서 37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 포스코의 의견은 포스코의 현재 철강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수소의 공급 단가가 킬로그램당 2,400원에서 2,500원 수준이 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현재 소위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가 1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게 현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제 LNG 개질 수소 단가가 도매가로 한 3,500원 정도 하고 있어서 소위 수소환원 제철의 수소 단가를 얼마나 빨리 낮출 수 있느냐가 이 숙제인데, 제가 큰 소리를 뻥치고 왔습니다. 포스코에 2,500원에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줄 테니 우리 철강 쪽에서는 빨리 수소환원 제철 데모 플랜트로 성공을 해달라. 제가 이제 큰 소리를 뻥치고 왔는데요. 우선 그린 수소보다는 소위 핑크 수소,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전용으로 좀 싼 값에 수소를 생산하는 실험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그렇게 하면 한 5,000원 수준의 핑크 수소 생산은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업계의 의견인데, 그거를 조금 더 대량으로 늘리고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 그러면 좀 더 싼 가격에 그린 수소 생산 내지는 핑크 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최근에는 아예 그 수전회로 하지 않고 그냥
태양광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도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밑재 본전이니까 그것도 빨리 좀 R&D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 그린 철강 생산을 위해서도 킬로그램당 2,500원대의 이 소위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철강도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일전에 그 포스코 그 경영진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산업화에 뭐 포스코의 역할이라는 게 뭐 엄청난 거고, 또 철강 산업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없어서는 안 될 텐데, 수소화로 제체를 사실 제2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산업부 측면에서나 또 환경부 측면에서 어쩌면 대통령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해야 우리 철강 산업이 우리 산업계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장관님 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한병환 의원. 네, 뭐 그 사실 모든 것의 기본은 우리나라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야 되죠. 재생에너지가 막 충분히 흘러 넘쳐야지 그게 이제 그린 수소로 연결이 되고 기업들의 아리백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출범으로 이제는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 형식이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앞으로 저 장관님 인터뷰는 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좋은 대본이 있어도 질문지가 있어도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또 청중들하고 함께 질문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장관을 안 하셨으면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 한병환 의원은요. 혹시 잘리면 좀 마지막으로 저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뭐 정치인이시니까 뭐 이 기후환경부 이 장관직을 언제까지 하실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이것만큼 내가 꼭 성과를 내보겠다.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 환경이기 때문에 예산도 엄청 커졌고, 또 정말 그 정부 부처 중에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죠? 산업이고. 그런데 이런 분만큼은 꼭 성과를 내고 싶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마감할까 합니다. 아주 작은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가 여전히 부지불식간에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그 신자가 붙은 연어는 오일 쇼크 때 오일 파동이 생기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들자고 하는 게 재생에너지랑 붙으면서 신재생에너지란 용어가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재생에너지 얘기하면서도 그냥 무심결에 신재생에너지란 용어를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법도 이제 처리를 해서 신자하고 재생에너지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무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인가 이런 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IGC나 그 일종의 LNG 개질 기반의 연료전지가 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그 사실상 그 화석연료를 배출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은 소망은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재생에너지라고만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요.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캐대헌이나 이런 걸 보면서 K컬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미래, 그야말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로 AI를 움직여서 더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이
장차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비전과 자부심을 우리 청소년기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조금 더 저희가 교육 홍보에도 관심을 갖고 뭐 산업도 바꿉니다만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 새로운 탈탄소 녹색 문명의 주인공 대한민국 이게 조금 뭐랄까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제가 아부다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갔냐면 당시 MB 정부에서 아부다비 정부로부터 원전을 수주했죠. 근데 아부다비 정부에서 우리 한국 정부한테 몇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연기금 뭐 이런 공적 금융기관에서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지피를 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펀드에 출자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그 실무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증권회사 임원일 때. 그래서 아부다비를 그때 한 3차례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유와 가스의 채굴 비용이 가장 싼 나라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하루에 3억 불씩 국부를 늘리는 원유와 가스로 그 나라에서 원전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정부에게 리뉴어블 에너지 펀드에 출자하라는, 그걸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는 무조건 밝겠다. 그래서 정말 그 정부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후에 사우디와 UAE의 발전의 방향을 보면 극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에너지 정책을 책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성환 장관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말 좋은 리더십으로 우리의 미래를 좀 책임져 주시더라는 격려의 의무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2035 NDC 달성을 위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녹색금융 타운홀 미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